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님, 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추석 마지막 때 날.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셨습니까? 네, 많이 먹었습니다. 전 좀 부치셨나요? 저는 안 먹고 요즘 다 삽니다. 요즘 안 하더라고요. 뭐 맛있는 것 좀 드셨어요, 박재구 의원님?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본가에 가가지고 예. 어머니 밥을 좀 먹었습니다. 아니 이제 전 안 부친 건 진짜 오래됐고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작년까지는 토랑국을 끓이더니 그것도 안 해가지고 저는 집에서 연휴에 뭐 김치볶음밥 볶아 먹고 막 이런 거. 그래도 뭐라도 드셨네요. 네. 다른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름져가지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많은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면은 항상 밥해 먹고 요리에 대해서 얘기도 많은데 이번에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요리 예능 녹화분 방영 이후에 이게 적절했냐 안 했냐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48시간 실종설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고 또 장동혁 대표는 입을 틀어막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김 의원님? 아니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들도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지적하는 지점은 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점 사이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국정자원 화재도 있었고 그 있은 후에 이제 진화가 됐지만 진화가 됐으니까 약간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진화가 된 이후에 촬영한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고 수습을 하고 책임감을 엄청 느낀 공무원이 투신하셨어요. 그것도 핸드폰을 놓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핸드폰을 놓고 투신하셨고 그 투신하는 그 다음 날 아마 또 방송이 된 걸로 돼 있어요. 네, 원래는 그랬죠. 네, 원래는 그랬죠. 그래서 이 시점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꼭 굳이 이때 틀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했다,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K푸드 홍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하지만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동영상의 댓글들은 비판 여론은 꽤 컸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제 예능 프로 나가는 것 자체는 좋다고 하시지만 시기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시기는 괜찮겠습니까? 다 야당에서 근데 초반에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이거 녹화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좀 뜨끔했는지 처음엔 부정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강윤정 대변인이 부정을 했고 나중에 이거 한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은 대변인실에서 이때 녹화한 거 맞다. 그리고 또 국무원께서 돌아가시니까 또 좀 미뤘잖아요. 미룬 것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조금 좀 꺼림칙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박채걸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나왔던 입장은 거짓된 브리핑이 아니라 이 일종의 잃어버린 48시간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6일 밤에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귀국 후에 즉시 관련 보고를 받았고 상황 점검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이제 26일 밤부터 계속 이제 밤새서 챙겼다라는 점을 이제 기자단한테 27일에 오전에 홍보수석이 직접 공지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7일에는 또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가 됐고 당일 그러니까 27일 오후 6시에 화재가 완진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8일 오전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28일 오전 10시 50분에 대통령께서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오후에 이제 예능 녹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5시 반에 또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게 사실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대통령이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침묵했다라는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정부 여당에서 반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침실에 몇 시간 있고 이랬던 일이 아니잖아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그 뒤부터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48시간 프레임이 실패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꼭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까지는 아닌데 일단 고발을 했잖아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그 지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밖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거 하신다고 하니까 저야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데 아니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아주 집요하게 뭐라고 하니까 아이 뭐 대통령이 그 저 명절에 한번 한복 입고 나와서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너무 네. 좀 센 거 아니었나. 그냥 그리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화재가 났는데 그 48시간 동안 잠만 잤다고 생각했어요. 뭐라도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할 만한 공격을 또 하는데 아유 명절엔 좀 안 싸우지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소고발 같은 거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예. 이런 거는 이제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초장에 잡아야 아니, 된다. 왜냐하면 소장에 사과를 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아, 이게 대통령께서 조금 약간, 송구하다고 이제 말씀도 하셨고 예, 이제 예. 뭐 수습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좀 더 잘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취지로 공격을 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안타까운 이제 죽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마치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팽개치고 예능 촬영만 한 사람처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조문도 갈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예. 현장도 안 가셨어요. 예, 그거는 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아니 근데 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저 세월호 때도 그렇고 했지만 대통령이 꼭 현장에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거기에 무슨- 대해서는 이견이 있죠. 예, 그 반면에 대해서 저는 무슨 생각도 드냐 하면 이제 그 방금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모시던 윗분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대변인 같은 거 많이 하면 저쪽에서 공격하면 이거 우리가 근데 그 효과가 생각처럼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가서 막 비판을 하고 하면은 아 역시 이쪽이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러지 막 이럴 수도 있어서 좀 이런 거는 잘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이 좀 뭐랄까 겸손한 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좀 이제 싸우는 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번엔 또 장동혁 대표가 추석 연휴에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건국전쟁 2를 관람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영훈 제주지사 민주당이죠.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두고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박채거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 그 이제 전략을 다시 짰다 이렇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다시 예. 이제 강성 지지층에 골몰하는 전략을 저는 짰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 건국전쟁 2라는 영화가 네.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제주 4.3 당시에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그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가서 관람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맞다라는 맞다. 일종의 네. 미화에도 통참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과 사실은 역사 왜곡과 이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치면 일종의 뭐 건국절 논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언제 수립됐냐 그리고 뭐 혹은 뭐 전쟁을 둘러싼 뭐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정치권에서 이런 걸 한 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게 초장에 잡아야 된다. 아니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뭐 외국에서도 네. 뭐 과거의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예, 이런 예.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이게 잘못된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심지어 정치권에서 나서면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지금 솔직히 어려운 처지에서 네. 또 당내 지지층 결집 또 시켜야 네. 되고 또 중도층에 대한 어필도 필요하고 네. 아까 유이동 의원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민주당에 비해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민주당은 토끼라면 자기네들은 거북이처럼 어렵게 따라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태?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다는 거를 없었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님이 영화를 보고 나서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유족들이 막 반발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나 좀 네. 찾아봤더니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뭐 다른 관점을 보기도 한다. 네. 뭐 이런 메시지 정도밖에는 안 내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네. 그 영화 안에 이제 제주 4.3 사건이 이제 남로당 주도로 네, 폭동이 네, 시작됐다라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주 4.3 사건의 유족들 분들께서는 네. 그럼 남로당의 폭동으로 이렇게 된 거냐라는 네. 그거를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네. 지점인데 그렇다고 뭐 국가 공권력으로 이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살해된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 그렇죠. 부분을 네, 네. 그 부분을 뭐 아니다라고 얘기한 지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거랑 저랑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네. 이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좀 인정이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예, 그래서 예. 권력으로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예. 다양한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영화는 뭐 다양한 관점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양한 관점을 보는 그 영화로 보는 자유에 대해서까지 그걸 권력으로 막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도층에 좀 더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거나 그런 쪽에 이제 이벤트를 했으면 예. 더 좋았겠지 않을까. 이 영화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누구나 뻔히 다 아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야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금태섭의 아침저널 여러분께서는 목요일에 여야 정치토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긴 연휴가 끝나서 다들 슬프시겠지만 저는 기쁩니다. 저는 연휴에도 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연휴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처리됩니다. 네. 이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거를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이거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죠. 이제 그 또 중요한 행사인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첫 국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여야가 바뀌어서 치르게 됐고 그런데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일단 법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감에 원래는 대법원장은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제 그 질문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감장 질의대에 세워서 질문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당연하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삼권 분립에 대한 사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뭐 대선 의혹 규명하겠다 해서 청문회 계속 예, 요청했는데 그게 다 무산됐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청문회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또 청문회 못 나오니까 저는 국감 때 부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뭐 보통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사말 하고 들어가는데 네.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말 하고 나서 이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선서하라고 예, 시키고 예, 하면 예. 그때서부터 중앙감정법에 따라서 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추궁을 할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뭐 전원합의체 초고속으로 선고했냐부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상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법부 흔들기를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안 나오시는 게 맞죠. 아니 근데 그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는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오면은 뭐 잡아올 수는 없는 문제인데 네.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하는데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숨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하게 예상되니까 추미애 위원장님의 행동이 뻔하게 예상이 되니까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 안 나오시는 게 자기 맞을 것 방에 같습니다. 있어야 네, 된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나오는 건 맞지만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나오는 게 맞지만 나올지는 네.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탠스를 보면 이제 뭐 그 전 청문회 때도 이제 안 나온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
지적하고 비판했었던 당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소상히 해명을 했는가? 네. 오히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건 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뭐 내용들이 더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묻고 싶은 건 사법개혁에 대한 이 판사들의 반발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결과를 떠나서 특정인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만 네.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이끌어냈느냐 예.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전원합의체 회부된 것도 처음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예. 그 뒤에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또 국회에 나와서는 대법관들이 다 같이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법원 국감을 저희가 13일에다가 15일을 하루 더 추가를 해서 맞아요. 예. 15일에 현장 검증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두 분 다 대법원장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나왔다. 만약에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했냐 뭐 이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법원장은 나름대로 선거법 원래 빨리 하기로 했었고 또 뭐 그때는 민주당도 빨리 무죄될 줄 해달라고 알고 요청을 했죠. 해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가 주인인 국정감사니까 호통도 나올 거고 뭐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느 쪽이 유리할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법원장이 나오면 법원, 여야 이런 데서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 무리하게 청문회를 추진한 것도 지금 비판 여론이 높고 예. 이걸 또 이제 이런 장면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국감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 호통을 치면 칠수록 민주당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법조인이시잖아요. 어쨌든 이 이재명 재판건이 634 원칙을 다 무시했잖아요. 예. 2년 넘게 끌었고 예. 그래서 1심, 2심에서 3심 마지막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오랫동안 다 사실관계를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알 만큼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통을 치는 분위기가 된다면 결국 민주당은 자충수를 두는 수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생각하는 거랑 국민 여론이랑은 많이 달라요. 또 그래서 국민들은 설명을 하게 법원이나 되면, 검찰에 대해서 워낙 불신이 많아서 또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야단치는 거 보면서 시원해 하실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진짜 만약에 대법원장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준비하기 나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 예. 사실은 뭐 무조건 잘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나왔을 때 만약에 예. 이제 질문에 요점이 없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일방적인 호통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났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조곤조곤 말하더라도 좀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 그리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질문들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출석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감수해야 되는 건 조금 이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예, 예, 계속해서 예. 뭔가 민주당이 계속 이런 요구를 하는데 답변이 없거나 계속 자리를 피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인가 오히려 좀 스노우볼처럼 계속 굴러가서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나오면은 딱 일반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뭐 못 있는 나오고 거 아닌가, 뭐 그리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구나. 근데 또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이번에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렇죠. 대법원장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배 대법원장들이 조직을 이제 생각하는 당신 거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성명서를 내시면 어떨까 자, 근데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여권 내에서는 이제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좀 당정의 엇박자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휴일 동안에 언론에 많이 났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의 속도차, 온도차가 있을 때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는 카톡방에서나 해야지 엇박자가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가요? 민주당 내에 좀 갈등도 있고 그런가요?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는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목적지는 같은데 그 네. 목적지를 갈 때 걸어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버스를 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 아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우상호 수석의 인터뷰를 봐도 예. 수석께서도 뭐 자기는 이제 방향에 다 동의하고 뜻은 같다. 네, 네. 다만 이제 거기에 갈 때 이제 방식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속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일종 온도차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큰 틀에서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아무래도 정당 입장에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기에 대해서 뭐 카톡방에서 할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 뭐, 프로그램에 나오십니다. 네, 아, 저는 전화하시는 저는 사실 저 꼭 물어봐드릴게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사실 그동안 있었던 얘기기도 하고 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좀 갈등도 나와야 그렇죠. 된다.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목적지가 같다는 거는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음. 과정 관리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개인적인 소회로 밝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적지가 같다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의원님? 목적지는 갔는데 이런 갈등 표출이 네. 너무 빨리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보통 너무 민주당이 빨리 그 나왔다. 속성 봤을 때 네. 보통 이렇게 한 3, 4년 차 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예, 예. 하는데 지금 뭐 6개월이 뭐예요?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음. 어쨌든 이번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당정 협의체가 장정이 좀 갈등 없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우상호 수석께서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오래 이런 하셨죠. 분들이 네. 이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네. 실제로 있다는 걸로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정청래나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그 당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 내 갈등 얘기까지 했고 지방선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전부 다 다루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아무래도 탄핵을 걷고 국민의힘이 어렵고 민주당이 지지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인데 서울시장은 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현역이기도 하고 또 지지율 뭐 이게 하여튼 이서 유리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이길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저희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현재 현역이기도 하니까 예, 네, 예. 현재까지는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뭐 의원께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돌고 있고 경기도지사 안 나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경기도 얘기 나오니까 나는 거기 관심 없어라고 본인이 직접 또 얘기를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도 예.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이 높고 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뭐 화마평에 오른 사람이 여러 명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오 시장보다는 조금 다 낫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뭔가의 다양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뭐 김병주 의원이 뭐 정치 무례배 이런 막말을 막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럼 그것도 다 지금 이제 공격이 들어갔다라고 예.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 명태균 사건 때 얘기도 있었고 노세훈 시장도 나름의 약점이 있을 텐데 이 출마는 저는 예. 뭐 크게 극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복 가능하다. 자, 민주당은 사실은 대선 이후에 1년 만에 있는 선거니까 압승을 해야 되는데 서울을 지면은 또 그렇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고 누가 나올까요? 뭐 누가 나올지는 워낙 후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당에서의 전략은 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지선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는 시기는 아닌데 예. 좀 결국에 이제 서울에는 뭐 중도의 민심도 중요하고 특히 부동산이 좀 키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처음에 이제 대출 규제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상승세를 막긴 했지만 사실 지금 또 스멀스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예,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코스피가 뭐 좋아지고 하는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이제 부동산 민심에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역이라서 유리하다.
라는 것도 이젠 옛말이 된 것 같고. 그것도 옛말이다. 네, 저는 일종의 못하는 현역만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못하는 사람만큼 쉬운 사람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한강버스, 예, 네, 한강버스도 이제 야심차게 처음에 이제 출퇴근용이라 했다가 예. 관광용이라고 했다가 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고 지금 예. 운항을 못 하고 있고 예. 그 전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하는 일이 있었고 뭐 예. 그 전에는 또 명태균 리스크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오 시장의 약점들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약점과 네. 그리고 정책적인 약점을 동시에 보여줬던 사안들이 집약되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이 서울시장 선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뭐 아직 먼 일이지만 정말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패가 어떻게 나는지가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나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나서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